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을 지나서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6.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이 농지 개혁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방 이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먼저는 이 토지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산가옥 처리. 적산가옥이 뭘까요? 적산가옥. 적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적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치하에 의해서 이 36년 동안 나라를 점령하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았던 이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친일파 청산, 그리고 혼란의 시기 속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남한 쪽에서 보시면 무정부 상태에서 갑자기 막 활동이 시작됐던 것이 조선 공산당에 의해서 이 공산당이 되게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계급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산당의 이 혁명적인 내용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단행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지 개혁입니다.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농지 개혁이 남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농지 개혁과 대한민국 이 남한 쪽의 농지 개혁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북한의 농지 개혁은 1946년 남한보다도 더 빨리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 농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지주로부터 무상 몰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땅이 뺏겼는데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 땅을 농민에게 무상 분배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거저받은 농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주들이 몰락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정권 지지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산주의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네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서는 1958년 협동농장화, 각자 개인의 땅이 아니라 협동농장화를 해서 토지를 국가가 장악하고 이 합동적으로 같이 농사를 짓게 하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이제 제대로 이제 수립이 되고 이때 재헌국회를 통해서 농지 개혁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시행할 것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1950년입니다. 6.25 전쟁 직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농지개혁을 일으켰느냐. 정부가 지주에게 그 땅을 유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데 공짜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10년간 유상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준 땅에 대해서 10년 동안 두고두고 그것을 갚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 전까지는 딱 보시면 우리나라는 소장농이었어요. 소장농이 뭐냐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거저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피땀 흘려서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못했고
또 땅 주인의 횡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땅들이 농민들에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배분이 되면서 이제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자작농, 자기가 땅을 갖고 그 땅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하는 자작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했냐면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되는 기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스터는 당시에 이 농지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의 이제 포스터인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는 농민의 것. 토지는 모든 백성의 것이다라는 이 모토 속에서 이제 이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승만 정권은 이 토지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양반제도, 지주제 이러한 계급 사회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땅을 가진 국민으로 해방을 받게 된다면 모든 국민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강조했던 것은 토지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땅을 가진 국민으로 해방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농지 개혁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헌법 86조를 통해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리고 이 농지 개혁에 대해서 1950년 3월 10일에 그 개혁법이 최초 확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6월 23일에는 농지 분배 점수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땅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개혁이 전격적으로 1950년 3월부터 시작하여서 6.25 직전에 6월 23일에 농지 분배 점수제가 공포가 되고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바로 일어났었던 일들이 뭐냐면 농지 개혁.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 경작지의 이 95%가 그 전까지는 소작지, 땅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그 전까지의 모든 신분은 사농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사농공상이 뭐냐면 백성을 나누던 4가지 계급이에요. 그래서 선비사자, 그리고 농부, 그리고 공장, 상인 이렇게 신분을 4개의 계급으로 나눠서 신분제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다 평등해요. 땅을 가진 민족이 되었고 그 땅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사유 재산이 인정이 됐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경작지의 95% 이상이 자작지가 되고 자작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사민평등. 사민평등이 뭐냐면 이 사농공상 4가지 신분제도를 이제는 없애버리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서 사민평등의 이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지개혁은 곧 무엇이었느냐? 인간 해방이었어요. 그냥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리고 농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해방,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귀한 기틀을 마련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195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농지의 70-80% 정도가 농민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70% 인구의 70% 이상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 놓쳐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수호해야 돼요? 처음으로 갖게 된 땅이에요. 처음으로 갖게 된 땅이 갑자기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 지켜야 돼. 그래서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산주의 입장에 쓴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나라를 지키게 되는 귀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째
방공포로 석방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요. 1951년 7월 10일에 개성의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이 개최가 됐어요.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그런데 지금 약 1년 후에 휴전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때 이 휴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휴전 반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전쟁이 잠깐 멈추면 좋지 않아요? 전쟁이 멈추면 좋은데 지금 휴전을 하자. 이제 유엔군 측이랑 공산군 측이랑 이제 휴전을 개최하기를 요청을 하는데 이때 이승만이 반대해요. 왜 반대해요?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예요. 이 전쟁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멈추게 되면 언제 어느 시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휴전하게 되면은 그냥 남과 북은 영원히 나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단독으로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절대로 휴전은 할 수 없다. 휴전 체결에 타협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잠깐 중보자들을 통해서 중단이 된다 할지라도 휴전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의 보호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승만 정권은 한미 동맹 관계의 체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또다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엔이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자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한미동맹 관계의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휴전 회담 이후에 7월 26일에 휴전 협상 합의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 쟁점은 뭐냐면 2항 군사 분계선의 설정, 그다음에 4항의 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서로 타결이 되지 못하여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유엔군 측에서는 이 군사 분계선을 현 접촉선, 지금 전쟁을 하다가 잠깐 멈춰 있던 이 접촉선으로 그냥 선을 긋자는 거예요. 반면에 이 공산 측에서는 38도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서울까지 전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군사 분계선 설정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들이 있죠. 이제 공산군들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여기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산 정권으로 돌아가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로민들이 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대요. 여기에 남고 싶대요. 이 포로 교환에 대한 협정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공산 측에서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유엔군 측에서는 자유송환, 그들의 의사에 맡기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1952년 3월 초에 미국의 트루먼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신에 휴전의 성립을 위한 한국의 지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승만의 태도는 뭐였어요? 휴전을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근데 지금 무엇인가 타결점도 맺어지지 않은 채 지금 계속 휴전 회담이 51년 7월에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 뭐 거의 이제 8개월, 9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어떠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이 이승만에게 한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너 이제는 찬성하고 휴전에 동의를 하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 이승만이 다시 트루먼에게 서신을 보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미 간 상호 안보 조약 체결 없이는 한국민은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 지금 이러한 안전 체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휴전했다가는 또다시 전쟁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52년 11월 말
이승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에게 또다시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요. 이때에도 또 요청하는 게 뭐였냐면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청을 계속 미국 측에서 거절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또 해가 또 바뀌었어요. 1951년 7월부터 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크고 이제 아주 큰 전쟁들은 없었고 작은 전쟁들, 이런 전쟁들이 소소하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1953년 3월 5일에 소련의 스탈린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어요. 이제 이 전쟁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 소련이 이제 이 전쟁을 더 이상 끌고 갈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휴전으로 종결해야 되겠다.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4월 6일에 사전 예비 회담을 통해서 상병 표로들을 교환하면서 이제 다시 휴전 협정을 하게 되는데요. 공산군 측은 포로 강제 소환,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의견을 꺾어요.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송환 거부 포로들을 중립국, 이제 그들에게 다른 중립국을 통해서 그들의 심사를 통해서 임시 수용소에서 그들을 두고 한 60여일 정도 그들을 살피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정말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감시 아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포로 송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포로 송환 문제가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곧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난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방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시적인 안전보장 대책 없이 회담이 진행이 되자 극단적인 처방책으로 포로들을 석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옆에 이 사진은 뭐냐면 1952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7월 9일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이승만 대통령이 시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지금 태극기 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죠.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이 공산 측에서 잡혀온 포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다.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이 남한에 남아서 우리도 자유주의를 수호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외치면서 이렇게 강렬하게 자기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 치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반공 포로들을 제3국의 심사에 맡기는 것 대신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이 1953년 6월 18일에 있었어요. 1953년 6월 8일에 이 포로들 소환에 대해서 타결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0일 후에 이들을 이제 갑자기 반공 포로들을 석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부분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한자라서 아주 어렵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대충 맞췄어요. 대충 맞췄는데 반공, 한인, 포로 그 사람들을 지금 석방한 것을 완료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 책임하에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 반공포로 석방을 내가 책임지고 맡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하에 그들을 석방을 하게 돼서 전국 7개 수용소에서 35,400명의 반공 포로 중에 26,930명을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 도중에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을 하고 또 8,239명은 당시 탈출 기회를 놓쳤지만 54년 1월에 그들도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토록 돌아가지 않기를 요청을 했고
그들의 석방을 통해서 갑자기 이 제3의 나라에서 그들의 자유송환을 이제 타결을 했지만 이승만이 이렇게 그들을 그냥 제3의 나라의 심사에 맡기지도 않고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 풀어준 이 사건, 이 방공포로 석방이 어떤 일이냐면 정전협정이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모든 나라에 알린 것은 뭐냐면 한국이 단독으로 어떤 일이든 진행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약소국이고 강대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이승만 정권은 무엇을 했냐면 한국이 단독으로 어떤 일이든지 진행할 수 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제 명백히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휴전 회담을 결렬하려고 한다면 유엔군과 공산군의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 또한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타결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협정이 파기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한국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휴전협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자주성을 나타내면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나 이 유엔군 측에서 이승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의견은 필요한 대로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한 번 말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또라이인 거죠. 이 사람 정말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때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계속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야지만 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미국 측이 이것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공포로 협상 카드를 통해서 고도의 외교전을 펼친 거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고 이 일을 통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12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하게 돼요. 휴전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1953년 7월 며칠? 며칠이요? 네, 모르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휴전 직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이러한 것을 끌어냈고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휴전 이후에 8월 7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조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3년 10월 1일에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는데요. 휴전한 후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은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실시하며 그의 일환으로 우선 2억 달러를 제공한다. 조약 체결 내용 중에 2억 달러를 지금 미국이 한국에 줘야 돼요. 지금 안 한다고 미국이 버텼는데 이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2억 달러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달러가 어느 정도일까요? 1953년도에 2억이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우리나라가 1953년 한국 정부 연간 예산안이 얼마였냐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약속한 원조가 얼마요? 2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안에 약 7배에서 10배 정도가 되는 돈을 지원해 준다라고 협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된 것을 통해서 식량이나 원자재, 산업, 인프라 복구 이렇게 경제적인 원조를 했고요.
또 군사 원조를 통해서 한국군을 재정비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또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이 나라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됐지만 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 체결 내용 중에 네 번째 내용은 한국군의 증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 모든 체결의 내용은 마지막 빨간색으로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본 조약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무기한으로 유효해요. 정말 이 조약 내용을 보면 서로 조약을 맺을 때에는 쌍방 간의 이익이 있어야지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약 내용을 보시면 쌍방 간의 이익이 있나요? 누구한테만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익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무기한 유효한 이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나라가 더욱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한국군도 증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력적으로도 힘쓸 수 있지만 또 어느 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에 또 이 미군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없이 전쟁 없이 이렇게 휴전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53년 1월 한국과 미국 의회에서는 조약 비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1954년 11월 17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발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그때부터 무엇을 외쳤냐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외교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것을 부르짖었고 결국에는 195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가 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년, 4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야 그가 외쳤던 내용이 이루어졌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 조약에 근거하여서 2만 8천여 명의 주한 미군을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동 방어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조약이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전쟁 억제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종결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전국의 약 80% 90% 이상이 잿더미가 되면서 나라가 소망을 잃었지만 이러할 때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있게 되고 또 농지개혁과 또 여러 가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더욱더 튼튼하고 안정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발전된 조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북한이 잘 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권들을 보시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한 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한 것도 잘못한 것에 감추어서 왜곡되고 감추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방법들, 이 농지개혁, 또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저번에 우리 배웠던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공산당들이 이제 척결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또 어느 시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에 영원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성경도 보시면 왕이 등극할 때 왕에게 주었던 것이 뭐냐면 면류관을 쓰면서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지, 또 백성들도 그것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고 그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율법책을 왕이 옆에 두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민주주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큰 무기가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원자력을 말하고 또 무엇인가 미사일을 쏘고 이런 걸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철저한 안보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잘 제대로 서고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밑바탕이 전체 계속 뭐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거 두 개예요. 이제 확대해서 보여준 건데 슬라이드 제일 그 밑바탕으로 제가 계속 깔아놨던 게 뭐냐면 태극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 지도를 무엇으로 지금 그려놨나요? 무궁화예요. 그래서 우리 박윤식 목사님이 쓰신 근현대사 시리즈를 보시면 책 겉표지가 뭘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 무궁화 수국이에요. 그래서 이 무궁화 수본을 누가 그렸냐면 독립운동가 이 남궁옥 선생이 그린 이 무궁화 수본을 재창작한 그림인데요. 이 남궁옥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무궁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궁화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뭐예요? 국화. 이 무궁화의 뜻이 뭘까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예요. 그래서 무궁화는 뭐냐면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남궁옥 선생이 이 무궁화를 이 우리나라 전체에 무궁화로 그 당시에는 13개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각 도마다 무궁화를 거기에다가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절대로 이 나라가 이 미래가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 일제 침입이 있었고 그 전부터 계속 순환이 많은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이 무궁화의 꽃말과 같이 밝은 미래를 가지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렸던 무궁화 수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은 이제 14개의 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무궁화가 각 도마다 14개의 도에 이제 그려져 있는 재창작한 내용인데요. 이 그림과 같이 또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의 겉표지에 이것을 새긴 것은 그 마음을 같이 빗대어서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나라의 반공 의식과 또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마음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표지에 새겨져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신은제를 범치 않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의 근간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반석이 되어서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헵시바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터 위에서 우리 헵시바들이 각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